안녕하세요. 저는 슬하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3명이나 있는 51살인 남자이자 가장입니다. 아니, 가장이었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네요. 현재 첫째와 둘째는 둘 다 딸이고 막내는 아들입니다. 첫째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둘째는 아직 초등학생이죠. 막내는 태어난 지 아직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늦둥이로 태어났거든요. 저와 아내가 나이가 4살 차이가 납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정말 말 그대로 집이 쫄딱 망했었어요. 그래서 전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께 자식이라곤 저와 제 남동생 뿐이었죠. 저희 4식구, 그래서 정말 아등바등 살았어요. 그래서 전 가난이라면 치가 떨렸죠. 반지하 월세방에서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우려고 하면 샤샤샥 소리가 들렸거든요. 바퀴벌레 소리였죠. 후에 들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희 형제와 함께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힘드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처절한 마음과 주저앉은 현실이 만든 힘듦이 하늘에 닿았던 건지 아버지의 일이 점차 풀려가기 시작했고 서서히 저희 집안의 사정도 차차 나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있어요. 그렇게 척박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희 어머니와 형제를 잘 키우셨으니까요. 아버지의 사업이 풀리면서 다시 일어서셨고 저는 아버지의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후에 겪게 될 수도 있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였지만 전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서 제 기준에 돈이 쌓이기 전까지는 한 번도 쉬지 않았죠. 아마 가난에 대한 혐오가 생각보다 컸었던 것 같습니다. 꽃다운 청춘일 나이에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선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아내는 바로 그 선자리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첫인상도 좋았어요. 칠흑 같은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을 가졌고 살짝 미소 짓는 얼굴이 정말 선녀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바로 첫눈에 반하게 되었죠. 저희는 비록 선을 봐서 결혼했지만 사랑에 빠졌어요. 일단 저는 확실하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우린 6개월간 만남을 이어갔고 결혼을 약속했죠. 만남과 결혼까지 걸린 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죠. 아내는 직업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 첫 해에 저희는 아이를 출산했죠. 첫째는 딸이었죠. 전 아직도 그때가 눈에 선해요. 조그마한 아기를 직접 안아보았을 때 말이죠. 몇 년 지나지 않아 저희는 둘째도 낳았습니다. 둘째 또한 딸이었어요. 아내는 첫째와 둘째를 낳은 이후로 전업주부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은 엄마 손에 커야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내는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매우 높았는데 자식들을 위해 그런 희생을 하니 저로선 정말 고마운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정은 정말 화목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시집살이에 시옷자도 꺼내지 않았고 처가댁에서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며 어화둥둥 해주셨죠. 전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있어 재정적인 부담도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젊었을 적 뜨거운 사랑은 사라졌지만 전 여전히 은은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 전 네 식구가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아내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밥을 먹으면서 하라고 했더니 둘이서 할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춘기인 첫째는 뚱하게 앉아 밥만 먹었고 한창 호기심이 왕성한 둘째는 무슨 비밀이냐고 하며 캐물었죠. 조금 지나서 안방에서 둘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게 할 말이 있다고 부르고 난 뒤 말없이 물건을 하나 건네어 주더군요. 그건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떠 있었죠.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여보, 요즘 그날이 찾아오지 않길래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폐경이구나 했었어. 그런데 오늘 속이 너무 메스껍고 몸살 기운도 있는 것 같고 딱 우리 애들 임신했을 때랑 똑같더라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낮에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더니 두 줄이 나왔어. 그러고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임신 8주래. 라고 얘기를 하며 제게 초음파 사진도 건네더라고요. 전 얼떨떨해서 한참이나 초음파 사진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제 반응이 어색하고 무서웠던 건지 아내는 옆에서 말을 계속 걸었어요. 저는 여보, 그래도 우리 나이가 있잖아. 이러다가 여보 몸이 상하면 어떡하려고. 라고 조금 회의적이게 말을 했죠. 아내는 그래도 이미 생긴 아이잖아. 난 낳고 싶어. 당신이 돈을 못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응? 이라며 낳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늦둥이지만 낳기로 결심했죠. 아무래도 아내가 나이가 있는지라 임신 기간 저희 가족 모두가 지극정성으로 대했어요. 아이 태명도 행복이라고 지었죠. 이제 애들도 학교에 들어가기도 했고 아무래도 딸 자식들이라 사춘기가 오면서 아빠를 멀리해서 서운하던 차였는데 행복하기도 하더라고요. 행복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늦게 생긴 제 아들과 뭐를 하며 지낼지 먼 미래까지 상상하면서 살았죠. 행복이가 생기면서 저희 부부 사이도 정말 많이 살가워졌고 가족 사이도 끈끈해졌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행복이를 출산하는 날, 아내는 노산이기도 해서 출산 과정을 정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18시간 진통 끝에 행복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혈액형이 AB형이라고 간호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O형이고 아내는 A형입니다. 제가 가방끈이 그리 길진 않지만 저와 아내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A형과 O형뿐이란 걸 알아요. AB형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2번, 3번 물어봐도 AB형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처음 신생아일 때 아이의 혈액형은 산모의 DNA가 섞여 있어서 그리 정확한 편은 아니라고 추후에 따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제게 불신의 싹을 심어주었죠. 저는 나중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닐 거라고 아내를 정말 믿었지만 그래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아내 몰래 행복이와
저의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더군요. 그래도 믿기지가 않아서 아내와 행복이의 친자 검사를 의뢰했죠. 차라리 아이가 바뀌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행복이는 친자 검사가 일치하더군요. 그렇게 전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며칠 전에 노산으로 아이를 힘겹게 낳은 아내에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는 제가 뒤에서 이런 검사를 한 것은 꿈에도 모르는지 행복이와 제가 어디가 어떻게 닮았는지 제잘제잘 떠들어대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 사실을 제 가슴에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낳아버린 아이고 저와 아내 사이에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있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덮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비록 행복이가 제 혈통으로 생긴 아이는 아니었지만 아내가 임신한 동안에 아내뿐만 아니라 저도 행복이를 제 자식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아내가 몸을 추스리고 난 후 그 부분은 정리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 전 더 이상 저와 아내 사이에 자식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불안의 씨앗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 발걸음을 내딛고자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저와 제 아내 사이에 늦둥이가 또 생겨버린다면 그 길고 긴 임신 기간 동안 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그 싹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죠. 비뇨기과에 내원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수술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정관 수술을 하는 이유는 아이가 셋이라서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진짜 전 믿기지 않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임신 계획조차 할 수 없는 몸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결과를 알려주시며 조심스레 말씀을 했습니다. 슬아의 자녀가 셋이 있다고 했는데 친자 검사를 의뢰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죠. 진짜 그 결과를 들었을 때 참담함과 비참함, 그런 온갖 감정이 들었어요. 말로 표현이 잘 안 되었던 것 같네요. 정말 딱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었죠. 무슨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아내와 제 두 딸의 머리카락과 칫솔을 챙겼어요. 다음날 제 머리카락과 칫솔과 함께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제 자식들이 아니라고 나왔죠. 아내와는 일치했고 저와는 불일치했거든요. 아마 첫째와 둘째 둘 다 A형이라 제가 그 긴 세월 동안 모르고 지낼 수 있었나 봅니다. 사람이 너무 커다란 분노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냉정해진다더니 제가 딱 그랬어요. 반백년을 넘게 살았어도 이런 일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도 않더라고요. 전 회사에 휴가를 하루 냈습니다. 두 딸은 낮에 학교를 갔고 늦둥이인 행복이는 아내가 노산으로 힘들어해서 고용한 도미에게 맡기고 작은 방에 잠시 들어가 있어 달라고 했어요. 안방에 아내와 저만 남았죠. 아내는 여보,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며 의아스럽게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저는 당신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없냐고 라고 차분하게 물었죠. 사실 저는 그때도 이미 늦었지만 아내가 제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제게 진심을 다해 미안하다고 빌며 용서를 구했다면 용서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는 뻔뻔했죠. 여보,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오늘 출근 안 해도 돼? 라며 말을 돌리는 아내에게 저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막내까지 저희 부부와 친자 검사를 한 내역이었죠. 아내는 제가 내민 서류에 처음엔 의아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읽기 시작하더니 점차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얼굴색이 점차 창백해지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끝까지 뻔뻔하게 나와? 내가 그래도 정말 당신 입으로 듣고 싶었어. 근데 어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이래? 라고 물었더니 아내는 아직 회복도 되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 침대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무슨 말을 듣지도 않았던 상태였지만 무릎을 꿇고 있는 하얗게 질린 안색의 아내를 보고 저는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아, 지금 나한테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실이구나 싶더라고요. 그제서야 말이죠. 그런 아내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정말 쏟아붓고 싶은 말이 한가득이었는데 나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저 당신 입으로 말해.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만약 지금 내뱉는 말도 나중에 내가 알아봤을 때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신 각오해야 할 거야. 지금 정말 당신 때려 죽여도 내가 받은 상처랑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안 풀려. 당신 입으로 진실만 말해. 당신이 거짓말을 해도 상관은 없어. 난 일단 그 사실을 믿을 거고 나중에 거짓이라는 게 들키면 감당할 사람은 당신일 테니까. 어디 한번 설명해봐. 라고 차분히 말할 뿐이었죠. 그렇게 전 그날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사실 그때 느낀 감정은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내가 끄끄 울면서 털어놓았어요. 사실 당신이랑 선을 보기 전에 나 원래 사랑하는 사람 있었어. 근데 그 사람 직업이 변변찮았어.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었거든. 당연히 우리 집에선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지. 그렇게 거의 강제로 선자리를 나가게 되었고 그때 어거지로 나간 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었어. 돈도 잘 벌었고 착했고 다정했으니까 집에서는 그 사람과 정리하고 당장 당신이랑 결혼을 하라고 종용하기 시작했었어. 그래도 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때 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야. 나는 내 아이가 부족하더라도 사랑만 받고 자라길 바랬어. 그래서 당시
그 남자에게 임신했다고 털어놨었지. 그런데 도망가 버렸어. 남겨진 나에게 당신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어. 이미 내 뱃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새 생명을 지운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 이왕 이렇게 된 거 평생 당신에게 죄인이라 생각하고 살더라도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풍족한 환경에서 태어나 다정한 당신에게 사랑받고 자라길 바랬어. 그래서 당신이랑 사랑을 나누고 난 뒤에 결혼을 했어. 그러고 평화로웠고 난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았어. 나도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예뻐하는 당신이 너무 좋았었거든.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사람이 날 찾아왔더라고. 어떻게 알고 찾아온지는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첫째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가서 모든 진실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이야. 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 지금 내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그리고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도 없다고 했어. 그랬더니 내게 돈을 요구했어. 5천만 원만 주면 조용히 포기하고 떠나겠다고 하더라. 적금 하나 깨서 돈을 마련해서 줬어.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 난 선택지가 없었어. 비록 죄인으로 시작해 이룬 가정이지만 난 그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결국 난 그 조건을 허락하는 대신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 아마 그날 둘째가 생긴 걸 거야. 나도 처음엔 둘째가 그 사람 아이인 줄 몰랐어. 그런데 둘째가 커갈수록 자꾸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나도 몰래 당신이랑 둘째 친자 검사를 의뢰했었어. 결과는 당신이 받은 결과랑 똑같아. 근데 당신이 둘째를 너무 이뻐하니까 나도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려고 했어. 미안해. 나 당신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은 맞아. 정말 미안해. 이라고 아내는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 입에서 진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털썩 주저앉은 저는 그래. 첫째랑 둘째는 그렇다 치자. 그럼 행복이는 뭐야? 행복이는 누구예요? 라고 소리쳤죠. 아내는 한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여기서 나한테 더 숨길 일이 있단 거야? 당장 말 안 해? 라고 다그치자 아내는 입을 열었죠. 행복이는 아마 혜민이 아빠일 거야. 저는 그때 맥이 탁 풀렸습니다. 혜민이는 첫째 딸의 단짝 친구거든요. 지금 같은 중학교, 같은 반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꼭 붙어 다녔던 아이입니다. 아내는 나도 정말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당신도 알다시피 혜민이 아빠 부인이랑 사별하고 혼자 키우잖아. 첫째 학부모 회의할 때나 뜨문뜨문 보다가 한번 만나서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거든. 근데 너무 다정하더라고. 사실 당신이랑 15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점점 소원해져 갔잖아. 그래서 정말 잠깐 느끼는 봄바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미안해. 라고 하더군요. 전 결국 끝까지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남자의 눈이 멀었어?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셋을 속여?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만하냔 말이야! 만약 이번에 낳은 애도 혈액형이 A형이었으면 날 평생 속일 작정이었단 거잖아. 그리고 당신은 우리 사이가 옛날처럼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서 그저 우리 관계가 소원해져서 불륜을 저질렀단 게 지금 자랑이야?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어쩜 그딴 걸 이유라고 갖다 붙이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제가 쌍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저 미안하단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사실은 아내가 정말 최근에 낳은 아이 아빠가 혜민이 아빠가 아니라 결혼 전 그 남자의 아이였다고만 했어도 용서했을 겁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이미 내 자식으로 10년 이상 키워왔고 그래서 아내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내의 아빠가 혜민이의 아빠라뇨. 첫째, 둘째 아빠도 그 사람인 것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어떻게 첫째의 단짝 친구의 아버지란 작자가 막내의 아빠겠냐는 말입니다. 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해. 협의 이혼으로 하자. 내가 그동안 같이 산 예정을 봐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을게. 그냥 조용히 몸만 가지고 나가. 당신이 날 속여먹은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첫째랑 둘째는 내가 딸로 생각을 해버렸으니까 두 아이는 내가 계속 키울 거고 아이들이 커서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이혼하게 된 이유도 상세히 말할 거야. 근데 당신이 최근에 낳은 막내? 걘 내가 안 키워. 혜민이 아빠한테 가서 양육비를 내놔라 난동을 피우든 고성을 지르든 상관도 하지 않을 테니까 막내 데리고 몸만 조용히 나가 라고 통보했죠. 아내는 제게 미친 듯이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혼은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죽을 죄를 졌어. 진짜 평생 당신한테 죄인으로만 살게. 응?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마. 라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더군요. 전 그런 아내를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땐 당신 그거 정신병이야. 일주일 안으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가든 혜민이 아빠 집으로 들어가든 당신 알아서 해. 일주일 안으로 집에서 막내랑 당신 안 나가면 그땐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봐. 당신도 알지? 나 지금 많이 참고 있단 걸 말이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 집을 나왔어요.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내는 친정으로 간 모양이더라고요.
처가댁에서 전화가 오는데 아내 입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제게 미안하다고 염치 없지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전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한테 모든 진실을 들으셨으면 제게 전화 이렇게 못하세요. 장인어른. 지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알게 된 일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두 번 다시 제게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끊었어요. 아직 저희 부모님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어떤 충격을 받을지 몰라서 조심스럽네요. 현재는 아내에게 협의 이혼 서류를 내밀었지만 아내는 그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말을 하며 제게 매일같이 연락을 해옵니다. 계속 질질 끌 것 같아 조만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알아봐야 되겠죠. 초등학생 딸은 엄마를 매일 밤 찾지만 눈치를 보는 듯 합니다. 중학생인 첫째도 엄마를 찾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마냥 사춘기라고만 생각했던 딸인데 며칠 전엔 글쎄 그 작은 몸으로 퇴근한 저를 꼭 안아주면서 아빠 힘내 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다니고 아빠라고 처음 불렀을 때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다 컸나 봅니다. 아마 첫째에게는 제가 조만간 진실 중 일부분을 얘기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서 둘째는 첫째와 제가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해요. 사실 아직은 아무것도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가난을 피해보겠다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서 그런지 이런 일을 하소연할 친구조차 근처에 하나 없단 사실은 좀 서글프네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긴 하소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읽어주신 분들 모두가 제게 주어진 이 시련들을 잘 풀어갈 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